동네 부동산 중개업소 유리창에 붙은 급매, 초급매 이런 종이들 혹시 유심히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많죠. 해마다 그 종이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정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은 줄어드는 풍경이잖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금리만 좀 내려가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그런 단기적인 경기 조정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한 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변화의 이름이 바로 인구 구조예요. 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586 세대의 자산 몰락 시나리오에 대한 겁니다. 자산 몰락 시나리오요? 네, 평생을 바쳐 마련한 아파트 한 채가 더 이상 든든한 노후 연금이 아니라 당장 현금으로 바꿔 써야만 하는 생존 자산이 되어가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이건 단순히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고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그리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전체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자료들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죠. 대한민국에 불을 쥔 586 세대의 은퇴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불편한 진실을 한번 마주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핵심부터 짚어보고 싶어요. 대한민국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586 세대랑 베이비붐 세대. 네, 이분들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건 뭐 거의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난 수십 년간 이게 가장 성공적인 재테크 방식 아니었나요? 다들 그렇게 부자가 됐다고 하는데 왜 은퇴 시점에는 이게 갑자기 시한폭탄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정확한 질문이에요. 성공 공식이 왜 갑자기 실패 공식이 되느냐. 네. 그의 사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핵심이 바로 보여요. 통계가 있군요. 네, 대한민국 전체 가계 자산의 한 60% 이상을 50대하고 60대가 보유하고 있어요. 와, 60% 이상이요?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자산의 70%에서 많게는 80%가 부동산, 특히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에 꽁꽁 묶여 있다는 점이에요. 자산은 많은데 현금이 없는 구조. 맞습니다. 전형적인 부동산 부자 현금 거지 구조인 거죠. 직장에 다닐 때는 뭐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까 그 구조가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은퇴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지겠네요. 완전히 달라지죠. 월급은 끊기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에 관리비, 또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까지 감당하기가 버거워지고요. 하루 그 지점에서 자산의 성격이 180도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말이죠? 버티면 오르는 투자 자산이 아니라 당장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야 하는 생존 자산이 되는 거죠. 생존 자산이요? 네, 여기서 이제 생존 매물이라는 좀 무서운 단어가 등장해요. 생존 매물이라니 단어 자체가 좀 그렇네요. 이건 더 오를까? 이걸 고민하는 투자 매물이 아니에요. 이번 달 병원비 내야 하는데 자식한테 손 벌리게 할 순 없는데 같은 뭐랄까 절박함이 묻어나는 매물이죠. 이런 매물이 하나둘씩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가격의 논리가 아니라 생존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은퇴 세대가 생존을 위해 집을 내놓는 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쳐도 네, 문제는 그 집을 사줄 사람이 있느냐 이거잖아요. 과거에는 자식 세대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부모님 집을 사주거나 아니면 그 돈으로 독립하는 선순환 구조가 있었는데 그 사다리가 지금 완전히 끊어지고 있어요. 끊어지고 있다고요? 네, 지금 집을 사줘야 할 2030 세대는 세 가지 거대한 장벽에 부딪혔거든요. 세 가지 장벽이요? 첫째,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해요. 인구 자체가요? 네, 지금의 2030 인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도 안 돼요. 물리적으로 구매자 풀 자체가 반토막이 난 거죠. 와, 이건 뭐 정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건 정말 근본적인 문제네요. 맞아요. 둘째는 돈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고물가 고금리 시대잖아요. 네, 그렇죠. 부모 세대가 평생에 걸쳐 만들어 놓은 10억, 15억짜리 아파트를 감당할 구매력이 지금 청년들에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생각이 다르다뇨? 영끌했다가 금리 인상에 허덕이는 선배나 친구들을 보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믿음이 깨진 거예요. 주변에서 본 게 있으니까. 네, 집 때문에 내 인생 전부를 담보 잡히기보다는 합리적인 위험 회피를 선택하는 거죠. 내가 꼭 집을 사야 하나?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보니 자료에 나온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 수치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0.99이고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서울 전체가 1년간 버는 돈, 즉 GRDP의 3배에 달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일반인 입장에서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쉽게 말해서 서울 시민 전체가 1년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3년을 꼬박 모아야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다 살 수 있다는 의미예요. 3년이요? 한 푼도 안 쓰고요? 네. 개인의 소득과 자산 가격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커져 버린 거죠. 이제는 월급만 열심히 모아서는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듣다 보니 문득 떠오르는 나라가 있어요. 이 길을 우리보다 먼저 아주 혹독하게 겪은 곳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일본 말씀이시죠? 네, 자료에서도 일본의 단카이 세대 사례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죠. 네,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한국 586 세대랑 닮은 꼴이에요. 그래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타이 세대는 고도 성장기를 이끌었고 부동산 가격 폭등을 경험했고 집안채가 곧 나의 노후다 이렇게 굳게 믿었죠. 와, 진짜 똑같네요. 근데 이들이 은퇴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부터 일본 부동산 시장은 잃어버린 30년의 서막을 열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때 꿈의 신도시로 불렸던 다마뉴타운입니다. 맞아요. 다마뉴타운이 처음부터 실패한 도시는 아니었잖아요. 넓은 평형, 쾌적한 환경. 그렇죠. 안정적인 중산층 수요까지 성공의 모든 요소를 갖춘 곳이었는데요. 근데 뭐가 문제였죠? 진짜 문제는 입주민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한꺼번에 늙어갔다는 점이에요. 젊은 시절에 함께 입주했던 단카이 세대가 은퇴하면서 매물을 쏟아냈지만 그들의 자녀 세대는 도심에서 멀고 관리하기 힘든 넓은 집이 필요 없었거든요. 다만 뉴타운을 외면한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땠나요? 그 결과는 단순한 가격 하락을 넘어서 뭐랄까 거래 실종이었어요. 거래 실종이요. 네. 팔고 싶어당 달리고 사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는 유령 시장이 된 거죠. 와,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것보다 거래 자체가 사라지는 게 훨씬 무서운 상황이군요. 훨씬 무섭죠. 더 심각한 건 상속 문제였어요. 상속이요? 네, 이게 정말 비극적인 부분인데 집값은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했어요. 아니, 그건 좀... 자식 세대 입장에서는 상속받는 집의 가치보다 앞으로 내야 할 세금이랑 유지비가 더 크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그래서 상속을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상속을 포기한다고요? 네, 결국 집주인 없는 빈집이 늘어나고 상점은 문을 닫고 도시는 급격히 활력을 잃어갔습니다. 이건 공포영화가 아니라 일본의 현실이에요. 와, 근데 이게 지금 한국의 일기 신도시 분당이나 일산 같은 것들이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경고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서울 불패라는 말도 있잖아요. 인구가 줄고 지방이 소멸해도 결국 모든 인프라랑 자본이 서울로 몰리기 때문에 서울 핵심지의 가치는 계속 오를 거다. 이런 주장도 만만치 않은데요. 네, 맞아요. 자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그게 바로 지금 한국 시장에서 나타나는 기이하고도 중요한 현상입니다. 바로 초양극화죠. 초양극화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 불패 현상이 있긴 있어요.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역대 최고치인 0.9인데 지방은 마이너스 0.75예요.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둘의 격차가 1.65에 달하는 역대급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군요. 맞아요. 근데 더 무서운 현상은 최근 서울 집값이 반등하는데 가계대출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대출 없이 현금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현금 부자들. 네. 국토부 통계를 보면 올해 8월에 주택 구매할 때 자기 자금 비중이 약 41.3%까지 올랐어요. 불과 반년 만에 6%나 늘어난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결국 대출 규제 같은 정책들이 서민들의 진입은 막았지만 현금이 많은 부자들에게는 오히려 경쟁자가 줄어든 기회가 된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서울 부동산 시장은 이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리그로 나뉘었다고 봐야겠어요? 그렇죠. 빚을 내서 어떻게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시장과 현금을 가지고 자산을 안전하게 재배치하려는 사람들의 시장으로 완벽하게 분리된 거죠. 이런 구조는 586 세대 중에서도 이미 충분한 현금을 확보했거나 자산 재배치 여력이 있는 상위 계층에게만 유리한 판이에요. 대다수의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 은퇴자들에게는 해당 없는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자료들을 보면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세대별로 아주 구체적인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5060 세대 이야기부터 해보죠. 5060 세대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위험한 생각이 자식에게 물려주면 된다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물려주면 안 된다고요? 네, 방금 일본 사례에서 봤듯이 자녀 세대는 그 집을 유지할 세금과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료에 소개된 58세 박순자님의 사례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아, 그 아들 결혼 자금 때문에 고민하시던 분 이야기요? 네. 아들 결혼 자금으로 2억 원을 보태주려고 집을 알아보다가 그 돈이 자신의 노후 자금 전부라는 걸 깨달으신 거죠. 저런.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5천만 원만 지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아들에게 미안했지만 부모가 무너지면 자식도 무너진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어쩌면 지금 시대에 자식을 위한 진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참 아프게 들리네요. 부모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돕는 길이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요? 자료는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해요. 첫째는 다운사이징입니다. 집 크기를 줄이는 거요? 단순히 평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자산의 구조를 바꾸는 전략이에요. 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에 살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보다 과감하게 6억짜리 집으로 옮기고 남는 4억으로. 남는 4억으로 뭘 하죠? 그걸로 월세가 나오는 오피스텔이나 배당주에 투자해서 매달 2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죠. 현금 흐름. 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집에 묶여 사는 게 아니라 집에서 돈이 나오게 만드는 선택이군요. 바로 그거죠. 주택연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물론이죠. 그게 두 번째 선택지예요. 다만 주택연금은 가입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타이밍이요? 네. 집값이 고점일 때 가입해야 매달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흥미로운 건 최근에 주택연금 가입이 폭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고점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집값 고점일 수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강력한 반증인 셈이죠. 제 주변 30대 친구들만 봐도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산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많죠. 그런데 자료에서는 오히려 시간이 청년의 편이라고 말하는군요. 이건 기존의 통념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어요. 네, 2030 세대에게는 조급해하지 말라는 경고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라. 인구 구조라는 이 거대한 흐름을 볼 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시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이런 공포 마케팅에 휘둘려서 과도한 빚을 내지 말라는 거죠. 앞서 영끌한 세대의 탈출구가 되어줄 필요는 없다는 말이 아주 날카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지금 당신이 가진 자산은 당신을 지켜주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렇죠. 맞아요.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에서 통했던 부동산 불패 공식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만 유효했던 성장기 공식이었어요. 성장기 공식.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의 새로운 부의 기준은 이 자산이 매달 현금을 만들어주는가가 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현금의 흐름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위리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이 자료가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8가지 구체적인 준비사항을 우리 모두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 현금 비중을 높일 것. 유동성이죠? 둘째, 빚, 특히 금리가 오를 수 있는 변동금리 대출을 줄일 것.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셋째, 부동산 외에 주식, 채권 등으로 자산을 분산할 것. 넷째, 월세나 배당, 이자처럼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 것. 네, 계속 강조되는 부분이죠. 다섯째,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건강에 투자할 것. 여섯째, 자녀에게 올인하지 말고 부모의 노후를 먼저 챙길 것. 아까 박순자님 사례랑 바로 연결되는 지점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일곱째, 세상이 바뀌는 만큼 계속 정보를 공부할 것. 그리고 마지막 여덟째, 막연한 희망이 아닌 구체적인 인생 계획을 세울 것.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생각을 던지며 자료에서 주택연금 때문에 국가가 장기적으로 수많은 주택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네, 그랬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어느 시점에 국가가 이 주택들을 시장에 매각하는 대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량 공급하기 시작한다면요.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개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다음 세대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